헌법은 나라의 가장 높은 법이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도 헌법 아래에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도 헌법 아래에 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만약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국가기관끼리 서로 자기 권한이라고 다투면 누가 판단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제도가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은 쉽게 말해 국가 권력이 헌법을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이다. 일반 재판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 범죄의 성립,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로 다룬다면 헌법재판은 헌법 자체를 기준으로 국가 권력을 통제한다. 왜 이런 재판이 필요할까? 첫째,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이다. 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어긋나면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기본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강하다. 국회도 대통령도 행정부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작용은 헌법재판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셋째, 헌법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 조문은 일반 법률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 민주주의, 법치주의 같은 개념은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자료도 헌법재판의 필요 배경으로 헌법의 성문성, 경성성, 최고규범성,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보는 위헌법률 심판이 있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보는 탄핵심판이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을 다루는 정당해산 심판이 있다.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이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헌법재판은 헌법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제도다. 헌법이 아무리 최고법이라고 해도 그 헌법을 지키게 만드는 절차가 없다면 헌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국회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 행정부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도 헌법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국가의 핵심 장치다. 헌법재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이 있다. 바로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위헌법률 심사제의 출발점으로 불린다. 사건의 배경은 정치 싸움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힘을 강하게 보려는 세력과 각 주의 권한을 더 중요하게 보려는 세력이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바뀌기 직전 기존 대통령은 자기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 법관들을 임명했다. 그런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일부 임명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그중 한 명이 마베리였다. 마베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이미 법관으로 임명되었으니 임명장을 달라. 그리고 연방대법원에 임명장 교부를 강제해달라고 청구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당시 법률은 연방대법원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은 연방대법원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있지 않았다. 즉 법률과 헌법이 충돌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마베리에게 권리는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그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인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논리가 나온다. 헌법은 최고법이다. 법률은 헌법 아래에 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그 법률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의 역할이다.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사제의 핵심이다. 자료도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을 위헌법률 심사제를 탄생시킨 역사적 판결로 설명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관법은 효력이 없으며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논리가 이 판결을 통해 처음 설파되었다고 정리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엄청난 정치적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후 오랜 기간 위헌 판결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정치 권력과의 충돌을 피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의 핵심은 마베리가 임명장을 받았는지가 아니다. 핵심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했다. 헌법은 법률보다 위에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법률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법원은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은 단순한 임명장 사건이 아니다. 헌법이 실제로 법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위헌심사의 출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지금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여러 번 바뀌었다. 먼저 재헌헌법이다. 재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 심사를 담당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별도의 헌법위원회가 판단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탄핵재판소는 따로 두었다. 다음은 1960년 헌법이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두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재판 등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 1962년 헌법에서는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와 정당해산 심판,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구조가 되었다.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했다. 즉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위원회 제도가 등장했다.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 심사,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맡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의 위헌법률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헌법도 1972년 헌법위원회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때도 법원이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해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었고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위헌성을 인정해야 제청서가 송부되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도 위헌법률 심판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 원심판을 담당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헌법소 원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헌법재판이 주로 국가기관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현행 헌법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재헌헌법은 헌법위원회 중심이었다. 1960년 헌법은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구상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1962년 헌법은 대법원 중심 구조였다. 1972년과 1980년 헌법은 헌법위원회 제도를 두었지만 실제로 위헌법률 심판은 작동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고 헌법소 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역사는 단순히 기관 이름이 바뀐 역사가 아니다. 헌법이 실제로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가, 국민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한 역사다. 국회가 만든 법률도 항상 헌법에 맞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다.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그 법률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위헌법률 심판이다. 위헌법률 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그럼 이건 법률을 없애는 재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의미에서는 맞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아무 법률이나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있다. 그런데 갑이 보기에 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때 법원이 보아도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제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이 재판의 전제성이다.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당의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은 추상적으로 법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다. 실제 재판에서 그 법률이 적용될 상황이어야 한다. 자료도 위헌법률 심판을 구체적사 후적 규범 통제라고 설명하고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제시한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다. 위헌 제청권은 법원에 있고 위헌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즉 법원이 이 법률 위헌 의심이 있으니 판단해달라고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직접 법률을 위헌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그럼 위헌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그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걸 장래효라고 한다. 하지만 형벌 조항은 예외가 있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형벌 조항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도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형벌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아무 법률이나 추상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재판을 전제로 한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형벌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은 단순히 법률을 없애는 재판이 아니다. 헌법보다 낮은 법률이 헌법을 넘어서지 못하게 막는 절차다.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다. 법률도 헌법 아래에 있다. 위헌법률 심판은 이 원칙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헌법재판의 핵심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심사하면 결론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합헌이면 그대로 둔다. 위헌이면 없앤다. 그런데 실제 헌법재판에는 그 중간처럼 보이는 결정이 있다. 바로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란 쉽게 말해 이 법률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당장 효력을 없애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 그러니 입법자가 고칠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결정이다. 왜 이런 결정이 필요할까?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서 항상 그 순간 바로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선거권 제한 규정이 너무 넓고 획일적이라 위헌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그 조항을 즉시 없애버리면 누구에게 어디까지 선거권을 인정할지 바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때 구체적인 기준을 새로 만드는 일은 헌법재판소보다 국회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권 제한 범위처럼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이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료에서도 수용자 선거권 제한 사건에서 수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 범위 안에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설명한다. 즉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되 곧바로 법률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 방식이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위헌성 확인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입법 개선 명령이다. 국회가 일정한 기간 안에 헌법에 맞게 법률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헌법불합치는 단순히 봐주는 결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이 법률은 헌법에 맞게 다시 만들어라고 요구하는 결정이다. 그럼 왜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까? 첫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법률이 즉시 사라지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입법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헌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고쳐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고칠지는 국회가 여러 대안 중 선택할 수 있다. 셋째,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다. 복잡한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로 즉시 완벽하게 정리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이렇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합헌 결정이 아니다.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고칠 시간을 주는 결정이다. 그래서 헌법불합치는 위헌성과 현실적 필요를 함께 고려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자료도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같은 변형 결정이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이 법은 헌법에 맞지 않지만 당장 없애기보다는 국회가 헌법에 맞게 고칠 시간을 준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다. 핵심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같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을 계속 공직에 두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탄핵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다. 즉 국회가 바로 파면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 언제 파면될까? 단순히 일을 못했다고 파면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잘못했다. 국정 운영이 미숙했다. 정치적으로 무능했다. 이런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 제65조의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다. 자료도 탄핵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항상 파면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파면은 국민이 선거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 국정 공백도 생기고 정치적 혼란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파면을 정당화하려면 그 법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정리하면 기준은 이렇다.
첫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 셋째, 공직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어야 한다. 넷째,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생기는 국가적 손실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탄핵 심판의 핵심은 단순한 잘잘못 따지기가 아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공직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 가다. 특히 대통령 탄핵에서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 국민이 선출했다는 사실이 헌법 위반을 덮어주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탄핵 심판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민주적 정당성의 존중, 그리고 헌법수호의 필요성. 대통령을 함부로 파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대통령을 계속 두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탄핵 심판은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은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모으고 선거에 참여하고 국가 권력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정당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정당도 끝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정당해산 심판이다. 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의 적대적인 정당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자료도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 적대적인 정당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해산 제소권은 정부의, 해산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정리한다. 즉 정부가 이 정당은 헌법 질서를 해친다고 제소하면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해산할지 판단하는 구조다. 정부가 마음대로 정당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그럼 어떤 정당이 해산될 수 있을까? 단순히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산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강한 사회개혁을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해산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 해산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다. 핵심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다. 민주적 기본 질서란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법치주의, 복수정당제, 자유로운 선거 같은 헌법 질서의 핵심을 말한다. 정당이 이런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이나 반민주적 방식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면 정당 해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정당 해산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통로다.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그 정당 자체만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그 정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도 크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불편한 의견도 견뎌야 한다. 과격한 주장도 선거와 토론 속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까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무제한 보호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걸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한계선을 긋는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목적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이 문제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있으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상실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결국 정당 해산 심판의 핵심은 이 한 문장이다. 민주주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당까지 무제한 보호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도 싸울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싸울 수 있다. 국회와 국회의장이 싸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권한을 두고 다툴 수도 있다. 이때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만 하면 문제가 남는다. 헌법상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이 권한은 내 권한이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내 권한이다. 상대방이 내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정리하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의 목적은 개인의 기본권 구제가 아니다. 핵심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기관들에게 각자의 권한을 나누어준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행정권을 가진다. 법원은 사법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치권을 가진다. 그런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면 권력 분립이 흔들린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표 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때문에 그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 다툼도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각각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권한쟁의 심판이 정치 싸움을 대신 해결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나 부작위로 그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즉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권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이다. 목적은 국가기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을 지키는 것이다. 국회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도 안 된다. 행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도 안 된다.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안 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싸움을 정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권력 분립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장치다. 국가기관도 헌법이 정한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선을 확인하는 재판이 권한쟁의 심판이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는 제도다. 일반 재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처럼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국가 권력이 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국가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다. 행정부가 어떤 처분을 했다. 공권력 행사가 내 자유나 권리를 침해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청구하는 것이 헌법소원이다. 자료도 헌법소원 심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눈다. 먼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이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처분 법령 부작위가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다음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재판 중에 어떤 법률이 문제된다.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그런데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방식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헌법소원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 국가 권력의 작용이 있어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법적 관련성이 필요하다.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문제된다. 즉 그 공권력 작용이 나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현재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권리보호 이익도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도 더 이상 권리 구제의 의미가 없다면 심판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보충성도 중요하다.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헌법소원은 첫 번째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권리 구제 수단에 가깝다. 청구 기간도 지켜야 한다. 너무 늦게 청구하면 아무리 주장 자체가 그럴듯해도 각하될 수 있다. 자료도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으로 공권력 행사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 법적 관련성, 권리보호 이익 보충성, 청구 기간 준수, 소송 대리인 선임을 제시한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본안 판단으로 가지 못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하기 전에 절차 요건이 안 맞아서 각하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제도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툰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 중 문제된 법률의 위헌성을 당사자가 직접 다투는 절차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아무 불만이나 해결해주는 민원 창구가 아니다. 공권력 행사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청구 기간과 보충성도 지켜야 한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을 무기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다. 그래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절차다.